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서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서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반가워서 좋기는 한데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어제하고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네, 일단은 좋습니다.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무리한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미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증시는 별로 특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팡주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팡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어제 FOMC였죠. FOMC에서 여전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제롬 파월 의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맞아요. 하면서 네. 고점 논란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방어를 해줬다는 건 아직까지는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우려로 제기됐었던 네. 채권 시장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증거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미국 증시의 하락이 조금 불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지수가 많이 빠지고 나서 미증시가 빠졌다 보니까 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또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들은 유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인 게 주식시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베팅을 길게 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FOMC에서 여전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파월 의장이 증시에 거품이 있다는 발언에 위축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아마존과 트위터, 마스터카드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미증시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인프라 정책으로 미국 가족 계획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 및 보육 계획에 대해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또 부양안을 발표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거의 2천조의 규모의 부양안이다 보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부양안 발표고요. 네. 그리고 그 부양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증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만만치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두 가지가 상쇄되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증세 수단으로서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부자세라고 하잖아요. 네. 부자증세라고 해서 자산 규모 100조 이상의 그런 부자들에게 부여한다라고 하겠지만 그 자본이득세라는 것 자체가 증시의 투심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또 다른 대립각이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만만치 않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양안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양안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효과는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미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양안과 증세안이 서로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미증시 방향성은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아까 장중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던 것은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다시 장 마감으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또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측면은 있는데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 자금이 유입됐다가 결국에는 매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러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공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매도를 두려워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두려워해서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개인들이 도망을 갔어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고요. 맞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는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와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공매도는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매도를 해서 역으로 주식으로 갚으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핫한 종목들이 오히려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역발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오늘 장중의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두려워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면 개인의 수급이 집계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철강주들은 또 연일 오르고 있어요. 철강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철강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면서 사실 철강주의 실적 호조는 예견된 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게 뭐냐면, 주가는 특히나 실적은 P와 Q의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P라는 건 가격이고요. Q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기업들이 대부분 제품을 팔잖아요. 제품을 파는데 가격을 비싸게 팔고 수량을 많이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나중에 실적을 조금 내가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P와 Q의 방향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점 찍은 기업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둘 다 좋은 업종이 철강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Q의 측면에서는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산업인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철광석 원가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재료비가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업체들은 그거를 이익으로 재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판매가에는 또 그걸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차만큼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이익까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약간은 흔들렸던 이유가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그러한 규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탄소 절감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가장 굴뚝 산업 중에 하나였던 철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면 네.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죠. 네. 그럼 철강이 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귀해지고 많이 원하고 하니까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치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치세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인데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증치세를 부과한 거를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수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철강 산업이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철강 산업에 대한 증치세 부과 환급을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안 주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그러면은 중국산하고 우리나라산으로 봤을 때 품질은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께 네. 품질은 얼등합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께 상대적으로 밀렸었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비싸져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또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철강주가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네. 그럼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이어지는데 네. 과연 언제까지 더 이어질까요? 철강만 갈 수는 없잖아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철강주들이 날아갔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차화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포스코가 60만 원을 갔었어요, 거의. 지금 30만 원대잖아요. 네. 그 포스코가 와. 60만 원대까지 갔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생각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언제까지 계속 고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눌림을 줄 때가 있을 거고 그 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관심권에는 두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면 분할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강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최근 장은 순환매장이에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철강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철강도 보시면 용광로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아변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관업체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그 강관업체들이 움직였는데 그런 사이클도 잘 보시면 조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철강주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들 관심권에 두고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하자라고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철강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니까 사이클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서쌤인데요. 서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쿠팡 관련주 네. 강세를 보였거든요. 종목별로 좀.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종목별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쿠팡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네. 전부가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다날 같은 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은 쿠팡에 관련돼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물류 대란에 관련해서? 따른 부분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류 대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경기의 흐름을 하나로 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있었던 현상 중에 해운주가 올라갔잖아요. 해운주가 네. 올라간 게 뭐 때문이죠? 운임 때문이죠. 네. 그 해운이라는 건 일단은 그 화물의 주인이 배를 불러가지고 내 물건 보내줘가 이제 해운 업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운임을 주는데 이제 배도 모자라고, 그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병목 현상도 발생을 한 게 물류 대란까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물류들을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는 시스템까지 중요해진 거예요. 그걸 물류 대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KCTC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KC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를 상한가 갔죠, 같죠. 오늘? 네. 그래서 관련 순서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KCTC, 동방, 한익스프레스 등등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물류 관련된 진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활주로 차트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활주로 차트 오랜만에 보시는데 활주로 딱 타고 딛고 올라선 거 딱 보이시죠? 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스파이더 전문가님 설명해준 해안선하고도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하고 그 기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네.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KCTC 그리고 동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차트만 딱 보고 놓고 본다면 오늘 상한가 갔던 KCTC보다는 거래량 측면에서 저는 동방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의 실질적인 관련주로 알려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진 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조금 힘든 종목인데 오늘 같은 가격대면은 그리고 오늘 같은 거래량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접근 가능한 거래량 국면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잘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경제의 틀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물류 대란은 왜 생길까? 운임이 비싸지고 그리고 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 운임을 맡길 화주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비싼 가격에 맡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쌤이 오늘 또 물류 대란 상황을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 간 KCTC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동방이나 한익스프레스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네.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또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 오상 헬스케어가 또 이슈가 있으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딱 보면 드는 생각이 네. 작년 초, 재작년 말쯤이 또 생각나는데 그때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똑같아요. FDA의 뭐 긴급 승인 요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수출 허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에 너무 다 빠져 계셔가지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면 아까 제가 철강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네. 실적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요.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임상 시험 승인하고 승인 대기하고는 다른데 네. 대기를 싹 빼버리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청 허가 대기가 딱 빠져서 신청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도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진단키트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와, 휴마시스도 꾸준히 오르고 있죠. 놀랍습니다. 놀라운 종목이고요. 네. 사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이 상당히 크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일단은 2만 원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얘가 7,5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시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렇게 다시 못 되지 않. 참고 만약에 그죠.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아까우실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밥을 못 드실 거예요. 아, 저라면.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실 휴마시스는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를 실제로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의 두 종류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다만 임상시험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그게 다시 취소가 돼서 제품이 쓱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개당 9,000원에서 13,000원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자가진단 키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검사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안 받아보셨으면 네.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웃기고. 딱 가면 정말 길다란 거를 코 안에 코에 찌른다고 쑥 하더라고요. 네. 눈찌를 넣었는데 진짜 정말 기분이 되게 아찔할 것 같아요. 뭐 같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정말 안 좋아요. 기분이 네. 정말 안 좋은데 이거를 자가로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내 코를 내가 불편할 때까지 찌른다? 이거 뭐 눈 감고 찌르든지 아니면 탁 쳐서 실수로 찌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못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정말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서 할 바에야 그냥 보건소 가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냥 공짜로 하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응을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이 실적을 체크하고 싶으면 약국 네. 가서 몇 개 남았는지를 살펴볼 것 같아요. 아. 그런 집요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집요함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마시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 봐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미 주가에 너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진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엑세스 바이오는 얘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예전에 시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젠이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10배 넘는 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엑세스 바이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이 종목도 그럼 유망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 실적까지 뒷받침이 실적까지 뒷받침되지만 너무 과하다. 어,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상한가 간 종목은 일단은 과열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보시면 지금 열이라고 돼 있죠. 열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열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과열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딱 보고 아 얘는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매하지 말고 30분 단위로 끊어서 매매해라라고 단일가 매매를 시키는데 그 와중에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미코 바이오메드도 상당히 네.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마스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 미코라는 회사 자체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미코라는 회사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미코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미코는 약간 얘기를 조금 셀 텐데 미코가 네. 미코 바이오메드의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반도체 세정 쪽에서 정말 좋은 회사이면서 오. 코미코라는 반도체 회사 세정 회사까지 갖고 있어서 이 종목은 제가 제시 종목에 맨날 노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 움직임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기회를 빌어서 미코라는 종목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관심권에도 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와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실제로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그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나왔던 그 방식 하나가 타액을 이용한 방식이거든요. 네. 지금은 비말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타액은 이제 침으로 검사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지금 특허를 취득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텍 매드 보시면 얘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도 관심권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하고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너스로 알려드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텍 매드까지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진단키트는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종목별로 흐름도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미코바이오메드의 지주사인 미코라는 종목과 또 바디텍메드요. 네. 바디텍메드까지 유망하다,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또 경기 민감주죠. 조선주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어제도 강하게 올랐고 오늘도 올랐는데요.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주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네.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있죠. 현대중공업 지주죠.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이 세 종목이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지주는 예상치보다 거의 4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해요. 네.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뭐 1.47%밖에 안 올랐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보면은 네. 실적 발표를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종목들은 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다를 되게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 나왔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얼마 했는데 실제는 맞아요. 얼마 나왔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돼요. 왜? 증권사에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가 나온 거죠? 네, 이쪽에 차트가 보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 화면이 블랙아웃 돼가지고 그런 네, 부분 제가 한번 같아요. 켜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원하시는 부분이 차트 있고요. 제가 켜드릴까요? 아니요, 차트는 안 켜주셔도 됩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와.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맞아요. 진짜 기대치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오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예상치보다는 낮았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브시스터즈가 네. 7년 동안 적자가 나다가 한 해에 그걸 다 엎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그 예상이 빗나갔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똘똘하게 접근을 하시려면 네. 증권사 리포트를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나는 못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것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막 판매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증권사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행위지만 뭐 PDF를 볼 수 있는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예상치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예상치 대비해서 얼만큼 나왔는지가 공시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도 돼요. 이미 나온 실적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으면 그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ST중공업, STX중공업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조선 쪽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배를 만드는 쪽하고 해양 플랜트 쪽하고 두 가지입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시추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배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 건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유가 수준이 해양 플랜트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양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 마지노선을 아직은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가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종이라는 건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이라는 거는요. 수주를 받고 나서 이제 만드는 데까지 타임텀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타임텀이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이제 이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1분기에 전 세계 선박 수주의 50% 이상을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왔는데 네.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IMO 202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IMO 2020이라고 네. 일단 회사에서 규정한 이제 환경 관련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에 쓰는 기름이 벙커시유인데 얘는 진짜 그 황화물이라고 하죠. 산화 황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게 스크러버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서 그 불순물을 포집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배 자체를 추진 연료를 LNG선으로 바꾼다거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LNG 추진선은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기술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융합적으로 모든 좋은 게 맞물린 산업 중에 하나가 아까 철강업이었잖아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 기준으로 1.2배 정도가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이 그 고점 라인에 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가의 상승을 수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가의 상승이라는 건 배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야 얘네가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수주업장이다 보니까 투입된 원가 대비해서 이익을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70%의 원가 투입 대비해서 내가 받은 돈을 계산을 해서 이익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이라든가 건설업은 자체는 그런 공정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계산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자료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지는 제가 노란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쌤이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주와 성과 상승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증권사 리포트를 직접 확인하면서 실적 예상치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이런 철강주들이나 네. 조선주, 뭐 해운주, 건설주, 화학주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들이 요즘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의 시대는 갔을까요? 기술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기술주 관련돼서는 네.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얘가 고평가인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은 노란톡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노란톡 가입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갓난아기 말고는 다 가입을 맞아요.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만약에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플랫폼 기업들은 그 무형의 데이터 자산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언젠가는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돈을 벌거든요. 네. 올해하고 내년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20%씩 성장할 때 얘네들은 2배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 지나서는 고평가 논란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성장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점 논란을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투자 심리 자체가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오른 걸 팔아서 조금 이제 실적이 안정적인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네.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어, 부분을 네.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이라고 말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실적이 좋거나 기대감이 많거나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실적으로 움직이고 어느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이클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시즌이라고 하죠? 1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실적 시즌이 끝나면 실적으로 움직일까요? 기대감으로 움직일까요? 그 다음 기대감으로 그죠? 움직이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그럼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4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성장 산업 이런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적 시즌이 언제 끝나는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실적 시즌이 언제 끝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적은 1분기가 1, 2, 3월이죠. 그럼 1, 2, 3월이 끝나면 3월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5월 15일까지 발표를 마쳐야 돼요. 그럼 5월 1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기대감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적 시즌이 다시 언제 도래를 하냐? 7월 이제 6월 2분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첫째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잘 타신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꿀팁이네요. 네. 어디 가서 집을 갖다 바쳐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소박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가는 실적과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후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을 잘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서쌤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벌써 9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은 뭐 90% 이건 누적 기준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큰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다른 전문가님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군 전문가님 짱입니다. 그래서 상군 전문가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신바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날이죠. 이날 그 주말에 화이자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 중에 저는 이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화이자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 결국에는 이제 보강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와. 아침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저가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못하는 게 있죠. 저는 고점 매도를 못합니다. 아주 그 심장이 좀 작아가지고요. 좀 한 3%만 오르면 와 이게 흥분해가지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일단 그래도. 네. 노란톡방에서 정말 이제 잘 이제 수익을 드리고도 정말 죄송한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일날 2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시가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이제 수익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일단 일신바이오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 ECS도 마찬가지로 메가 ECS가 메가리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메가 ECS가 옛날 사람이시네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말투가 조금 그런 점 되게 어려 좀 보이시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가 ECS는 제가
방송에서도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네.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조금 일부의 수익만 취하고 매도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오래 기다리시면 조금 화도 나실 수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아 철강주는 잘 가는데 진단은 잘 가는데 메가 ECS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는데 그냥 제가 찔려서 이렇게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만의 이제 수익 관리 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대한과학을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대한과학을 노란톡방에서 들어갔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사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신바이오와 더불어서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의 저장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오히려 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향후 대응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란톡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뭐 대한과학을 보시고 관심권에 놔둘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AS도 철저하게 해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른 종목을 자랑하는 시간보다는 AS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하라고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항상 핫한 섹터보다는 조금 잠자고 있는 섹터에서 제가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시간이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사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워낙 말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혹해가지고 딱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 사고 싶으시더라도 너무 고점에는 고점에 진입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약간은 잠자고 있지만 확 뜰 수 있는 그런 조만간 섹터에 오를 대해서 종목.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러시아 백신이 있다 그러면 러시아 백신 섹터를 보는 게 화끈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저녁에 하는데 내일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 섹터는 네. 디지털 화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제가 네. 앵커님한테 퀴즈인가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네. 가상화폐 같은 단어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단어죠. 전혀 다른 단어죠. 네. 어떻게 다르죠? 가상화폐는 형체가 디지털 화폐도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라는 방식에서는 똑같지만 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게 중앙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디지털 화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가격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시세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래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되 우리가 중심을 잡아줄게 하고 중앙 집권화된 가상화폐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디지털 화폐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는 같이 움직일까요? 따로 움직일까요? 따로 움직일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움직임이 있으면 가상화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 잡겠다고 나온 거니까 너네 안 돼. 우리가 통제할게라고 나온 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는 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가치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앙기관이 없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워낙 범죄 같은 데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중국 정부는 옛날부터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달러 잡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위치다가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이제 얘네 통제해야겠다.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상화폐를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막상 걔네는 거래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채굴은 되는데 거래는 안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갖고만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를 언급을 했어요.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해석을 해서 나오겠죠? 그럼 그 해석을 해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뒤에 움직입니다. 움직이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상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실질적인 관련주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어차피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뭐 기계를 바꾸고 뭐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 기간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도입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KCS, KCT, 그다음에 한네트도 한네트, 있고요. 로지시스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로지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시스요? 그 네. 연관성과 차트의 움직임, 그다음에 수급 동향 등을 체크했을 때 로지시스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욕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쟤는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요? 네, 여러분들 알고 합시다. 네, 뭘 하더라도 알고 합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12,650원을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골라놨는데 네. 이 종목도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오늘 왜요?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이 종목을 골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또 제가 제시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종목 오늘 제시 드릴 건데 일단은 어차피 이게 사놓고 추천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방송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9,800원대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 보니까 네. 오늘 하루만 보면 손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매수 진입 가격대는요. 저는 9,300원대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9,300원 하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향후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점에서 조금 하단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는 손절가를 터치하더라도 거래량을 싣지 않으면 홀딩 의견을 드리곤 하는데 그 부분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쌤이 로지시스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서쌤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